제가 뮌헨이라고 하는 독일의 중요한 도시죠.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는 그 지금의 이 독일 지역은 완전히 암흑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불렀냐면 바바리안 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바리안이라는 말은 야만의 땅이다, 야만인들이 사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과 가장 높은 문명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제국의 수도로서 가장 앞서 있던 그런 나라가, 여러분, 로마는 과거의 유적은 화려하지만 지금은 가면요, 여러분, 뭐 잘못하면 소매치기, 그 다음에 차 뒷문 이렇게 문 깨고 털이 당하고, 또 심지어는 여관에 숙박하고 있는데 경찰관을 빙자해서 와서 뭐 검문하러 왔다 그래갖고 또 지갑 들어가고. 그러니까 로마는 사실 그렇게 지금 변해 있습니다. 구태여 따진다면 문명이 역전이 돼 있는 거죠.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뮌헨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 뮌헨에 제가 2004년에 그 독일 어떤 재단의 초청으로 제가 3개월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뮌헨을 들렀어요. 그랬더니 그 뮌헨에 그 평생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 교육만 시키는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포크호흐슐러라고요. 정확히 번역하면 국민고등대학 이런 곳이에요. 근데 한 학기에 무려 13,000개의 강좌가 열리고 있어요. 그 대학 하나에만. 그 외에 뭐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열리는 강의들이 또 몇백 개씩 되니까 도대체 뮌헨 시민들은 직장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쉿. 뮌헨 시민은 학습 중, 공부 중,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뮌헨 시민들은 말하자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로마 시대 때 1000년 전에는 바바리안으로 야만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그 알려졌던 그 지역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변했는데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다. 정말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결국은 학습하는 민족이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사람 앞에 장땡이가 없어요. 그 일본을 갔는데요. 또 일본도 역시 2000년에 이 재팬 파운데이션이라고 일본 그 외무성 산하에 있는 재단인데 저를 또 초청했어요. 3개월간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뭐 그 돈으로 그냥 막 일본 전역을 이렇게 다녔는데 고베를 갔더니 히다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다. 그러니까 우리 저 한자로 쓰면 비나를 비자, 밭전자. 그걸 일본어로 하면 히다 씨입니다. 이분이 한국말을 잘해요. 그 고베 청년센터 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물어서 막 또 일본 그 가서 3개월 돌아다닌 것도 전부 제가 책을 썼어요. 박원순 변호사의 일본 시민사회 기행. 안 읽어보셨죠? 네. 저는 책은 많이 쓰는데 안 팔려요, 이게. 공부하는 민족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도 제가 그 얘기 썼습니다. 이 히다 선생이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한 10명 정도의 학습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한국어를 잘해요. 그리고 한국을 1년에 한 번씩은 왔다 가고요. 다 전공이 있어요. 한국의 요리, 한국의 시민운동, 뭐 한국의 술, 이런 식으로 자기 전공이 다 있고요. 전부 일본어로 한국에 관한 책을 다 썼어요. 이래갖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본을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온 국민이 책 쓰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쓴다는 것은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본 사람들을 쭉 다니면서 이제 이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보니까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직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널리스트라고 해서 이게 무슨 언론인들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평생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책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 여기 아마 직장인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요. 지금부터 한 가지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료 모으고 그러시다 보면요 전문가가 됩니다. 아니 하나를 파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이 모두 전문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늘은 제가 주로 나눔에 관해서 한번 저는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뭐 나눔, 꿈, 끼, 뭐 또는 어떤 고난, 뭐 이런 여러 주제로 저는 또는 학습 방금 말씀드렸던 학습도 이게 다 공부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노하우를 제가 다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오늘은 나눔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농촌이 그 당시에 그렇게 가난했지만 어느 누구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공동체 마을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그래도 밥 굶는 아이들이 40만 명이 넘고요. 또 단전단수 이 추운 겨울에 전기료를 못 내서 불이 끊기는 사람들이 15만 가구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잘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길을 그렇게 그런 많은 우리 사회 민초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순환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저는 옛날 속담치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젊어서 사서라도 사서라도 하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컨대 청년들은 요새 청년 실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집안의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부모님이 좀 가난해서 정말 혼자 벌어서 아이들 막 보내야 되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길게 지내고 오면 기가 막힌 보약이 됩니다. 저는 또 더군다나요. 아까 제가 막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잘 들어간 것 같죠? 제가 시골에서 어떻게 첫 해에 경기를 들어갑니까? 제가 재수했어요. 그러니까 6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수해봐야 딴 사람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7살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빨리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도서관에서만 막 지내다 보니까 아니 도서관은 독서실이라니까요. 막 화장실 가면 냄새 나고요. 뭐 그 독서실이라는 게 요새는 좋아졌죠. 옛날에 독서실은 뭐 정말 완전히 사회 밑바닥 뭐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만 있었어요. 거기만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갖고요. 마지막 한 해 제가 그때 52kg밖에 안 나갔어요. 막 완전 해골 같았어요. 그래서 그 해 대학을 못 갔죠. 또 한 해 재수를 더 했습니다. 제가 2번씩 한 거예요. 제가 같은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지만요. 다른 아이들은 뭐 완전히 엘리트에다가 집안이 다 그래요. 뭐. 근데 저는 시골 출신에다가 완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늘 순환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만들고 힘들어해도 저는요 그것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일이 잘 되면 오히려 저는 힘들어져요. 인생의 의미가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여러분, 참여연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가장 강력한 애드보커시 단체잖아요. 아름다운 재단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아름다운 가게 전국에 110개가 됐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150억이 됐어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잘 되면 저는 재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되는데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일을 늘 또 꿈꾸고 이렇게 되죠. 그것은 정말 젊은 시절에 바로 이런 고난이라든지 고통 때문에 제가 훨씬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닥쳐지는 그 어려움은 오히려 하느님이 준 정말 좋은 저는 자산이고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년간 사법연수원 마치고 27에 검사가 됐습니다.
검사가 돼 보니까 술을 너무 먹이더라고요. 뭐 이 폭탄주가 이게 오늘날의 폭탄주보다 더 심했어요. 그때는 막 이 뭐죠? 로얄 잔이라고요. 이만한 글라스에다 그냥 양주를 그대로 따라가 돌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 술이 너무 약하거든요. 한 잔만 먹으면 그냥 완전히 취해갖고 자다가 막 깨우면 그때서 일어서서 가는데 남의 차에 막 오바이트 해놓고 이제 이렇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 잡아넣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변호사 검사 오래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해서 딱 6개월 만에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겨우 사표가 1년 만에 이제 받아들여져서 변호사가 됐죠. 변호사를 해보니까 그때도 아마 27의 28에 그렇죠. 28이 되겠죠. 이제 28의 변호사가 되니까 거의 뭐 최연소죠. 뭐. 근데 고향도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시골 향후의 고문 변호사. 또 제가 이 서울대학교 졸업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전부 변호사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단국대학교 나왔거든요. 단국대학교 또 총동문회 고문 변호사. 그 다음에 뭐 또 그 중간에 제가 법원 사무관 시험도 됐는데요. 거기 또 뭐 제가 법원 일반직들도 많이 알죠. 나이는 비록 28밖에 안 됐지만 또 강원도 정선에서 제가 등기소장도 했죠. 그 젊은 나이에 제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뭐 대학 다니고 뭐 연애하고 영부영하는 사이에 저는 인생의 많은 경험을 그 순환 때문에 다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변호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제 우선 차를 한 대 샀고요. 그 다음에 집을 한 채 샀고요. 집도 아주 그 서대문에 뭐 140평이나 되는, 대지가 140평이나 되는 일종의 저택이에요. 뭐 2층 아주 좋은 집을 하나 샀고, 제가 이제 이런 속도로 계속하면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글쎄 이런 정도까지는 몰라도 서울 시내에 그래도 큰 빌딩 하나는 샀겠죠. 제 나이 28부터 벌써 변호사를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변호사 숫자가 또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너무나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 이런 말이 있어요. 박 변호사한테 가면 이긴다 무조건. 아니 한 번은 굉장히 큰 사건인데 정말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사법연수생들 데려다가 막 물어봐도, 아니 판사 친구한테 막 기록 줘서 좀 물어봐도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산에 갔다가 비행기를 타서 그 판례 공보라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나오는 판례들을 쭉 해놓은, 딱 보니까 제 사건하고 너무나 유사한 사건이 하나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그걸 응용해서 글을 하나 쓰고 담당 판사한테 준비서면 냈다고 했더니 이긴 거예요. 제가 91년에 변호사 딱 때려치고요. 그때가 돈을 참 많이 벌 때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제 연수원 동기 판사나 검사들이 단독 판사를 할 때 돈을 가장 많이 번다고 할 텐데, 그때 저는 정작 돈을 많이 벌 때인 그때 변호사 딱 때려치고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영국에 1년, 미국에 1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저는 정말 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신문 매일 스크랩하고요. 제가 온 거리의 서점들 다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강의들 계속 듣고, 그 2년 동안에 제가 전 세계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문명을 저는 흡수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버드 법대 개원연구원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와이드너 라이브러리라고요. 그 중앙도서관 앞에 존 와이드너라고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있는데 동상이 있어요. 거기 이 구두를 만지면, 발을 만지면 이 하버드 자기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 간다고 거기 막 반질반질해요. 근데 이제 그 도서관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데요. 제가 들어가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1년 만에 내가 이 도서관에 정말 지식의 전수들을 내가 다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용감하게 딱 처음 들어간 데가 정기 간행물실입니다. 보통 도서관 입구에 있잖아요. 제가 읽을 수 있는 모든 언어, 제가 영어, 그 다음에 일본어, 그 다음에 불어 재배국 했거든요. 한국말로 된 책은 안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 언어를 이제 정기 간행물이라는 게 주로 뭐 월간지, 뭐 개간지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거 보면서 저한테 필요한 게 없는가, 이걸 계속 해서 이제
스크랩을 하고 뭐 복사를 하고 이제 이러면서 아니 한 달 걸리더라고요. 이 전기 간행물실이 이거보다 더 넓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딱 보니까 여러분 이 도서관에 가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꽂혀 있는데 이 꽂혀 있는 거를 딱 다시 열면 뒤에 과오로가 쫙 나와 있잖아요. 제가 너무 절망스러워서요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법대 도서관은 7층, 지상 7층, 지하 3층인데 제가 처음부터 책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다 봤습니다. 근데 물론 저한테 필요 없는 거는 제외하고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 비즈니스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인권이라든지 뭐 여러 재밌는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전부 빼내가 와서 저희 집사람이 계속 복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돌아와서요 참여연대하고 아름다운 재단하고 아름다운 가게하고 희망제약소 이 일을 하게 된 게요 전부 그때 거기서 다 나온 것입니다. 제가 아마 가져온 책이나 복사지만 해도요 뭐 몇 톤짜리 추럭으로 아마 가져왔을 겁니다. 그 이삿짐 센터 사람이 아주 놀래더라고요. 지금도 아직 실현 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정말 전투적으로 그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참 대단한 자산이 됐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막 시민운동을 이렇게 밤낮 없이 죽으라고 하는데 몰라주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도 나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제가 변호사는 그래서 참여연대 설립된 그 다음 해 1996년 1월부터는 제가 변호사를 때려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회원도 안 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돌려드린 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봐라. 그랬더니 4조 6천 몇 억이라고 그 당시에 90년대 거의 2000년 정도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에요 한 4, 5년 전만 해도요 전파 사용료라는 거를 12,000원씩 냈었어요. 1년에 일반 요금하고 별도로. 근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전파 사용료를 왜 냅니까? 그래서 소송을 걸었죠. 그래갖고 몇 년 만에 이겼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IMF 위기가 온 게요 재벌들의 이런 막 무분별한 투자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액주주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 당시에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회장 구속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 SK 최태원 회장 구속됐죠. 또 정몽구 회장도 구속됐죠. 이건희 회장도 지금까지 또 복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참여연대가요 그 주식 하나를 사가지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고발하고요. 그래서 하도 고발을 많이 되니까 나중에 고발연대라고 이렇게 이름도 붙고 하도 참견을 많이 하니까 참견연대라고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IMF 따오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서울역에 노숙자로 막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 지키라고 저희들이 소송도 하고 다양하게 해가지고요. 또 그 법률도 우리가 초안을 다 만들었어요. 이런 거 할 때 교수들이라든지 제가 또 가져온 자료들이 다 도움이 됐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자가 되려면요 알아야 반장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깨인 시민들이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제가 정말 30대 후반부터 40대를 여기에 바쳤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제 머리에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정말 제 청춘을 그때 거기다가 바쳤죠. 그러니까 30대 후반과 40대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근데 한 7년을 제가 하고 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하고 같이 시작했던 어떤 20대 후반에 여기 들어왔던 친구의 머리를 보니까 희끗희끗 머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딱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또 1998년에 또 아이젠하워 재단이라는 데 초청으로 2달을 또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고 또 책 썼거든요.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책이 있는데 안 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거기 지역 재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 3만 명이 되는 작은 동네에 아니 기금이 막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 기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으면 여기 살던 이 재산을, 이 집을 우리 동네 캠프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 그렇게 유언을 하면서 캠프 보내주는 기금이 된 거예요. Send a kid to camp라고 해서 그런 기금이 그게 30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한테 큰 돈을 아직 상속을 못 받아보셔서 근데 제가 보니까요, 변호사하면서 보니까 재산 좀 많이 남겨준 집안 치고요, 안 싸우는 집안이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스스로 막 힘들게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보고요, 집 하나 사보고요,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 인격의 말하자면 완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요 절대 자식한테 안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어떻게 됐습니까? 빌 게이츠가요 자기 부인이 메린다잖아요. 메린다 게이츠 재단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재산 다 거기다 기부하고요. 이 사람 지금 어디 갔는지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떠났어요. 우리 같으면 뭐 회장님 평생 회장이고 자식한테 회장 대대로 시키잖아요. 아닙니다. 이분 떠나서요 지금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지금 막 뛰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40대만 되면 경영인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제1기는 돈을 열심히 버는 시기고요, 2기는 그걸 인생에 다 나눠주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먹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저 세상에 나는 창공의 새도 먹을 거는 다 갖고 나온다고 그럽니다. 인간이 태어나갖고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나라만큼 바보 같은 민족,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김구 선생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면 족하죠. 하루에 3끼 먹지 10끼를 먹습니까? 잠자는 게 50평 아파트에 사나 30평 아파트에 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계속 갔으면 저도 큰 부자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 나이 30대 초반에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계속 벌었으면 계속 저도 아파트 샀고 땅 하나 샀고 또 건물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사죠? 별장도 하나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전 세상에 보이는 게 별장 용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지방에 가면 전부 야 여기 별장 지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벌써 탐욕의 포로가 돼 있은 거예요. 탐욕의 궤도열차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시민운동을 하면서 제가 그 궤도열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재단, 저는 뭐든지 뭐 모든 사람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다 마찬가지지만 첨예연대 할 때 뭐 한 푼 없이 시작했고요. 아름다운 재단 시작할 때 한 푼도 없었습니다. 돈을 3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자본금을 만들고 간신히 법인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첫 해 7억을 모금했습니다. 작년에 135억을 모금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근데 이 아름다운 재단이 제가 돈 많이 모금하려고 절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늘 꿈꾸는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에 정말 나눔이 강물처럼 흐르고 들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세상을 저는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돈 많이 기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했고요.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에 누구나 기부자가 될 수 있는지 1%.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분 100개 중에
100개 다 내놓으라 그러면 강도죠. 그 다음에 100개 중에 10개 내놓으라 그러면 쉽겠어요? 어렵죠. 네, 이게 뭐냐면 Give 5 운동이거든요. 서로 힘주는 거죠. 그래서 5% 나누는 운동이 있어요. 저는 5%도 많다고 생각해요. 짝대기 하나. 1%는 하실 수 있죠. 100개 중에 하나는 이웃 못 나눕니까? 그래서 저는 1이라고 하는 거, 1%라는 것은 위대한 발명이다. 제가 그 발명가예요. 매직 넘버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름다운 재단만 해도요, 45,000명의 1% 기부자들이 일상적으로 매월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전국 유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성재단은 0.1% 나눔 운동, 또 환경재단은 만분지 1 클럽. 그건 뭐냐면 기업들의 수익금을 만분지 1을 나누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 아까 미국 사례 어떤 할머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사람들요,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수많은 나눔의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구두 닦기 하시는 분이 아름다운 재단과 만나면서 이분은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술 먹고 막 뭐 부인도 때리시고 막 그래갖고 부인이 도망도 가고 그러셨는데, 아름다운 재단에 나눔에 참여하면서 이분이 나눔의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의 슈퍼니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나눔의 가게로 됐고요. 그래서 이분이 늘 따님을 데리고 오는데 그 따님이 또 굉장히 바르게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눔의 전도사가 된 분이고, 행상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막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1급 장애인인데 그 돈 받은 돈 중에 또 일부를 나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정말 저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 뭐 여러 억울한 사건들을 당했는데 이분들을 구제해주는 기관이 제대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법연수원생들한테, 야, 니네들 그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시골에 가면 막 뭐 누구 집 둘째 아들 축 합격했게 써놨죠. 제가 변호사에 보니까 이게 고민 대응업이더라. 그러니까 축하할 게 아니고 건조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더니, 그리고 절대 가족들의 기대를, 가족들은 뭐 사법고시 합격하면 막 뭐 집안에 큰 탈전을 고치는 줄 알잖아요. 절대 아니다. 그런 기대를 처음부터 짓밟아라. 그러면 정말 좋은 일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하나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너 월급을 모금해 줄 테니까 너는 365일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배려해라. 그렇게 시작된 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7명의 변호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이 사람들을 참 훌륭한 변호사라고 하면서 유학을 보내주겠다 그래갖고요. 지금 제일 먼저 왔던, 지금 미국의 스탠포드에 한 1년 지금 유학을 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착한 마음을 가지면요,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가, 아니 지금 뭐 동기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거죠. 사법연수원 졸업하고요,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바로 공감이라는 곳입니다. 왜냐면 월급 안정적으로 나오죠. 세상에 자기들은 뭐 너무나 좋은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 2002년입니다. 2년 후의 일입니다. 아니 미국이나 영국에는 헛물건들을 갖고 다 막 다시 재활용하는데 한국은 그런 거 안 했죠. 헛물건, 그죠? 헛물건 누구 선물하면 좋아하나요? 또는 헛물건 딱 보고, 야, 이거 사업에 망한 사람이 입었던 거 아니야? 병자가 입었던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의 옷 아니야? 이러셨죠. 근데 저는 멀쩡한 옷이고 멀쩡한 시계고 멀쩡한 가재도구인데 이게 도대체 왜 사람들이 재활용을 하느냐, 제가 이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를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장사 안 된다고,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다 말렸어요. 제가 만약에 아니 박 변호사 이거 정말 장사 잘 될 거라고 했으면 제가 안 했죠. 왜냐하면 남이 잘 된다는 거 제가 왜 합니까? 저는 남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것에 도전을 해야 이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아름다운 가게를 딱 시작하면서 그래갖고 1년 동안 행상을 했어요. 안국역 앞에서요. 행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단골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분이 가게를 하나 내주셨어요. 안국점을 내줬어요. 지하철역 입구에. 그래갖고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전국에 110개가 넘어섰고 지금 작년에 아름다운 가게 매출액만 150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300명이 채용이 돼 있고요. 5,000명의 주부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부들이 제가 여러분 몇 시간 내내 서 있어 보세요. 가만 서 있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가 한번 저도 서 있어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정말 그분들한테 저는 늘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게 싹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고 자기가 봉사한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이게 기부의 역설이고요, 나눔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금에 대해서 미국의 책들을 보니까 모금의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서 모금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원칙. 뭐 일반 마케팅하고 같은 건데 세일즈맨하고 Please ask. 요청을 하라 이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은 기부할 자세가 돼 있는데 말하자면 요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뭔지 아세요? 준 사람한테 가서 또 달라고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참 웃기잖아요. 저는 아니 한 번 기부를 받았는데 그럼 죄송해갖고 다시 못 갈 텐데 아니 또 가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나눔이라는 것은 중독이고 습관입니다. 한 번 주어보신 분은 그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원봉사라면요 한 군데 안 합니다. 여러 군데를 합니다. 그리고 기부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 군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나누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건데 이게 참 역설이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또 하나의 나오는 지평이 열렸죠. 왜냐하면 저는 나눔이라는 게요 너무나 엄숙하고 그죠? 그럼 복잡하면 못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걸리면 안 내실 수가 없어요. 아니 1%만 내라는데, 아니면 입던 옷 달라는데, 집에 쌓여있는 게 애물단지 헛물건 아닙니까? 그거 달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보니까 외국에 딱 보니까 공정무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제값 주고 사오는 거예요.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무역이라는 게 뭡니까? 약탈적입니다. 형편없이 싸게 해갖고 사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름다운 커피 회사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또 이게 뭐냐면 제3세계 농민들이 생산하는 커피를 제값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사는 것보다 3배를 우리는 더 비싸게 사줘요. 그래서 그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 보낼 수 있게, 그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수익이 남으면 또 가서 학교 지어주거나 보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커피를 뭘 드셔야 돼요? 지금 금년 매출이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내년이면 한 100억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여기 일자리 없는 분들요 앞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농담 아니고요, 제 앞에 줄 서시면 온 국민에게 일자리 하나씩 드릴 수 있어요. 다만 한 몇 년 정도 월급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나 시작해갖고 어떻게 처음부터 됩니까? 여러분 제가 보세요. 제가 한 사업 중에 지금 실패한 사업이 있나요? 뭐 모두 다 공짜로 막 얻어오거든요. 머리가 저절로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희망제약소를 2006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는 제가 다 물려줬습니다. 새로운 상임이사님이 계셨고요. 저는 거의 관여 안 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제가 이게 무슨 기업입니까? 제가 거기서 무슨 뭐 지분을 받을 겁니까? 저는 제 인생의 한 자락을 떼어내서 바치고 그것이 잘 되면 그 자체가 보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완전히 떠났고요. 2006년에 희망제약소라는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온 국민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 것인데요. 예컨대 제가 오늘 저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회창안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지나가다가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 드는 거 있죠. 근데 어떡하세요? 그냥 가만 지나가고 말죠. 그러면 꼭 같은 사람이 다음에 거기서 또 실수하고 또 불이익을 받게 돼 있죠. 그걸 하나씩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힘으로는 힘들잖아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그 아이디어를 딱 올려주시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업그레이드 해갖고 마침내 현실화가 돼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 그 손잡이가 꼭 같죠. 손잡이 높낮이가. 아니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손잡이를 좀 다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져서 지금 새로 설계하는 곳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낯선 지하철역에 가서 밤 12시가 됐는데 이거 도대체 지하철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 들어가 봐야죠. 근데 들어가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하철역 입구에 오늘 이 역의 막차는 몇 시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병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안을 했더니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종로 제가 이가역에 가보니까요. 입구에서 보면 저 앞에 뭔가 써놓긴 했는데 망원경으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공무원들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좀 그 입구에 크게 써놓으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지하철역에 관해서만 수백 개의 아이디어를 전달했어요. 시민들의 아이디어의 전부. 저는 온 국민을 정책 입안가로 모시면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를 왜 못하냔 말이에요. 이거를 온라인에다 딱 해놓고 아니면 희망제작소에 맡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걸어지는 성숙해지는 아이디어를 정부가 딱 가져가서 현실화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저는 1년 안에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G5 안에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온 국민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가면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실 책이 위키나믹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기업 활동을 해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비자들과 함께 기업을 해가는 거예요. 저는 행정도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해가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희들이 만든 게요. 그러니까 희망제작소는 희망 프로젝트 기관입니다. 또 하나 만든 게 해피 시니어 프로젝트입니다. 행복설계 아카데미예요. 지금 여기도 제법 어르신들도 계시는데요. 은퇴하시고 나면 지금 우리나라는 60세면 거의 은퇴합니다. 그죠? 뭐 기업에 계신 분들은 벌써 뭐 50대 후반이면 벌써 은퇴 당하죠. 강제로. 그러면 평균 여명은 80이에요. 80이 평균이에요.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요. 앞으로 아마 한 90이 평균 될 겁니다. 그러면 90, 100은 보통 사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40년 동안 뭐하고 지냅니까? 낚시 가고요. 등산 가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이 학교에는 은퇴하시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이 어떻게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할지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드리고 수업도 해드리고 실습도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학교를 지금 11기에 걸쳐서 나왔는데 300명 이상이 수료했고요. 그중에 삼성전자 퇴직한 한 분은 얼마 전에 실습을 여성재단에 갔다가 거기다 취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 돕는 유명한 재단 하나 있죠. 거기 어떤 광고 회사에 있다가 거기는 50만 돼도 벌써 쫓겨나는 모양이더라고요. 카피라이트의 생명은 짧대요. 근데 거기서 퇴직하신 한 분은 세이브 더 칠드런 지금 본부장으로 가가지고 물론 월급도 조금은 받죠. 물론 기업에 있을 때보다야 뭐 훨씬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직책을 하나 가지고 세이브 더 칠드런이 갑자기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경제라는 게 여러분 굴뚝 산업 땅 판다고 이게 경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이런 자원봉사만 해도요. 미국의 경우에 전체 성인 인구의 절반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걸 노동력으로 따지면 상시적으로 800만 명이 일하는 거나 같은 효과를 가진대요. 저는 우리 이 은퇴 인력만 잘 활용해도요. GDP가 몇 %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노는 인력을 우리가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서도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굴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재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것도 나눔이잖아요. 지식도 나눔이잖아요. 지혜도 나눔이잖아요. 세상에 나누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뭔가 가진 거 있잖아요. 시간이라도 있고 끼라도 있고 재능도 있고
제가 1%를 끊임없이 확장해서 개발한 게 결혼하면 축의금 받죠. 축의금 1% 내실 수 있죠. 여름 휴가 가시죠. 휴가비 1% 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는요 오히려 더 나누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두 닦기, 1급 장애인, 그다음에 행상 이런 분들은 나눌 수 있는데요. 부자는 나누지 못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해보니까 예컨대 제 계획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저택 하나 샀죠. 그다음에 제 월세 나오는 건물 하나 사야죠. 그다음에 또 뭐죠? 별장 하나 사야죠. 그러니까 변호사의 고객으로 오는 사람은 깝대기를 벗기는 거예요. 옷을 벗기는 거예요. 이제 판사 만나러 간다고. 이게 계속 돈을 말하자면 부자가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 구멍을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한 사람, 한 개 가진 사람 거를 뺏어가지고 내가 지금 99개가 있는 건데 100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의 길은 탐욕의 궤도 열차를 탄 거나 마찬가지. 뛰어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흘러가고요. 돈벌이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왜 살았는지도 몰라요. 혼자만 살면 무슨 재민겨. 혼자만 살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단 옷 입고 밤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을 때 사람은 마치 별이 서로 빛을 받아서 빛나듯 우리도요. 인생이라는 것도 함께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뻑이고 그런 것은 좋을지 몰라도 인생이라는 게 그런 자만심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비록 가난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예컨대 아이를 갖다가 밀림에 갖다 놓으세요. 늑대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되죠? 늑대가 되잖아요. 그냥 인간은 소통하고 그 언어라는 수단을 매개로 해서 소통하고 함께 나누면서 인격이 형성돼 가고요. 그게 인간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이라는 게 뭐냐? 삶이라는 게 뭐냐? 나눔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홀로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 강당에 가시면 저 뒷자리에 제일 뒤에 제가 가서 사진도 다 찍었어요.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첫째, 남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둘째,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셋째, 월급이 낮은 곳으로 가라. 넷째, 승진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뭐 이렇게 쭉 나가다가 아홉 번째, 부모 형제 말리는 곳이면 틀림없다. 그리로 가라. 근데 여러분 이게 역설이죠, 그죠? 왜냐하면 부모 형제가 말리는 곳인데 틀림없다고 하는 이유가, 근데 이게 역설이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과 같이 현대에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곳에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돼요. 네? 근데 아까 그 10계명에 딱 들어맞는 것이 제 길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완전 인생을 거꾸로 살았잖아요. 온 세상을 다 버려버리면요, 온 세상을 다 얻습니다. 역설이지만 진리입니다. 저는 인생을, 그래서 제가 뭐 특히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데, 좀 째째하게 놀지 말고 좀 통 크게 살아라. 굶어 죽지 않는다. 네? 뭐가 무서워서, 뭐가 겁이 나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뭐 철밥통 찾고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패하고 부닥치고 시행착오 겪고 순환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 바보 같지만, 어리석을 것 같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정책은 많이 비판한 사람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종로 지구당의 위원장으로서 보궐선거에 나왔어요. 됐어요. 그럼 그 다음 선거에 이 양반은 거기 나오면 거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 딱 그만두고 부산시장으로 나갔잖아요. 그 양반이 부산시장에 가면 떨어지는 것은 거의 100%죠. 왜 국회의원이 뻔히 당선되는 자리를 그만두고 떨어지는 부산시장 갔습니까? 이 사람은 큰 명분을 찾은 거거든요.
작은 이익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잖아요. 뭐 그 사람 그분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과가 있지만 저는 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이익을 버리면 큰 이익을 얻습니다. 장사도 마찬가지고요. NGO 마찬가지고요. 제가 무슨 일이든 성공한 이유가 제가 작은 걸 버렸거든요. 제 거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막 50억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